기존에 중국에 있던 공장을 미국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정비가 갑자기 순식간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뜩이나 미국 국민들은 제조 공장 같이 열심히 몸 쓰는 데에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특히나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 때문에 청년들의 그 일자리의 형성 라인이 얕고 심지어 이들은 일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억지로 데려오려면 고연봉 줘야겠죠. 네. 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자동화를 돌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말고 난 좀 다른 거에 좀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좀 그래도 좀 유망하다 하는 어떤 업종이나 산업군이 좀 있을까요? 요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년 상반기 때 그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 아직은 변수가 많은 게 그러니까 미국 대선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미 최근에 보시면 바이든 지지율을 트럼프가 뛰어넘으면서 네. 바이든 관련 수혜 업종들이 크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모멘텀을 가진 네. 2차전지라든지 신재생 관련 기업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반대로 트럼프에 기대할 수 있는 IT 업종이 최근 단기적으로는 많이 성과가 상대적으로는 좋아요. 네. 흥미로운 게 트럼프가 바이든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집권 당시에 어떤 업종이 안 좋았고 좋았냐를 따져봤을 때 와 대부분의 업종들은 비슷한데 특히나 두 업종의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강한 게 IT가 엄청 강하고 IT가 안 좋은 게 에너지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만큼 극단적이라는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원래 네. 공화당에 이렇지 않거든요. 공화당은 시장을 좀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네. 업종들이 그냥 기업들이 잘하는 만큼 가요. 근데 유난히 에너지 단이 안 좋았고 유난히 IT 쪽이 좋았어요. 네. 그만큼 트럼프라는 인물이 좀 이 IT 기술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학적만 봐도 사실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 미국이 중국 쪽으로의 그 IT 제재, 특히나 반도체 기술적인 제재를 가한 게 트럼프 때부터였거든요. 화웨이 제재 때리고.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또 IT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또 부과를 많이 받았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제 또 바이든 때는 이게 또 약간 반대였어요. 물론 뭐 IT가 엄청 안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 에너지가 유난히 강했어요. 근데 사실 이 미국의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런 특징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세액을 많이 걷어들이고 세액을 가지고 정부 주도하에 내가 밀고자 하는 분야를 탁 특출나게 밀어주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번에는 이제 IRA 법안에 따른 이제 신재생, 2차전지 이런 친환경 단이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또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경제가 망하고 힘들다. 있다. 네. 그런 식으로 대놓고 저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미친 정책이다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오죽하면은 IRA 내가 당선되면 폐지하겠다라는 식으로까지도 발언을 해서 네. 이 IRA 단의 수혜 업종들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서 IRA가 뭐 100% 있던 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폐지는 쉽지 않겠다고 보지만 이게 투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이 미국 대선 전까지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조금 흔들리겠다. 네. 방향성이 명확하진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까지는 뭘 봐야 됐냐. 아직까지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우리가 확정해서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전까지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뭘까? 이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혹시라도 네. 정권이 유지되더라도 계속 갈 것 같은데 네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중국 압박이에요. 중국 압박은 계속된다. 네. 이거는 뭐 이미 트럼프 때부터 시작됐고 바이든 때도 조금 방법은 달리했지만 맥락은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탈중국에 대한 모멘텀 네. 이거를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계속 중요하게 볼 수 있겠다. 그럼 그 중에서도 또 하나 메리트가 있는 게 인프라 투자. 공급망 재편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또 진영학적으로는 탈세계화를 봐야 되는 건데 탈세계화에서 이 또한 미중 간의 분쟁으로 미국 입장에서 기존에 중국 쪽으로 생산을 많이 의존했었던 부분들을 안 되겠다. 이제 자체적으로 리쇼어링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값싼 인건비를 할 수 있는 뭐 프렌드 쇼어링도 하고 이런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이 공급망 재편 이게 에너지도 있겠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와 같은 생산 공장도 마찬가지. 제조업과 에너지의 인프라를
새롭게 재편한다라는 관점인데 이거는 이미 트럼프 때부터도 리쇼어링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 때에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계속 이어받으면서 최근 미국의 경제가 탄탄한 기반이 2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재편과 결국 이 공장 제조업의 공장을 늘리는 관점인데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불안 요소가 있으니 불안하고. 이쪽을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 대표적으로 지금 대대적인 공장을 늘리는 게 2차 전지도 있지만 반도체도 있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랑 바이든 다 좋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 그래서 계속 단기적으로 더 반도체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변수의 영향을 안 받는 거에 투자하는 게 어쨌든 좋은 거니까.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여러모로 우리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많은데 네. 그 흔들림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춘다고 본다면 여러모로 반도체 이 투자 관련 이게 정부 정책 주도하에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 투자금을 비로소 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장비인 거고.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좀 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게 참 흥미롭게도 기존에 중국에 있던 공장을 미국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비싸요. 그렇죠. 인건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싸죠. 네, 막 토지도 그렇고 막 네.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모임 집단인데 네. 고정비가 갑자기 순식간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담이죠. 네. 가뜩이나 미국 국민들은 제조 공장 같이 열심히 몸 쓰는 데에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특히나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 때문에 청년들의 그 일자리의 형성 라인이 얕고 심지어 이들은 일하고 싶지 않아요. 네.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억지로 데려오려면 고연봉 줘야겠죠. 네. 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자동화를 돌리려고 합니다. 무인화를 하려고 미국에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사람을 안 쓰고 싶다. 그렇죠. 그게 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비단 미국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다 심각해요.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MZ 입장에서 봤을 때 공장 들어가서 일하라 하면 저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 네. 네, 굳이 그렇게 돈 벌어야 되나? 네. 머리 쓰고 싶은데. 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인력을 구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나 또 반도체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술 유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하나 뽑는 게 있어서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업이 지금 인력 문제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뭘 발표했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발표했는데 2030년까지는 공장 무인화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장에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일해? 로봇인 거죠. 그래서 로봇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주도주 성향을 띱니다. 당장에는 이익이 막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야, 기업들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쓴대. 그러면 야, 그거 숫자만 생각을 해봐라. 로봇이 몇 대나 들여가야 되는 거야. 그거 납품할 수 있는 기업 있으면은 야, 이거 대박인데? 이런 생각으로 주가가 계속 레벨업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실적은 아직 동반되지 않지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면은 네. 지금 투자하는 게 적정한 시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에 돈을 벌 것이다라는 성장성의 가치를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서 네.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너무 과도하면 지금처럼 고물가 기조에 네. 부담이 충분히 될 겁니다. 가뜩이나 그 중에서도 이익은 별로 없는데 부채가 너무 많아. 부실해. 그러면은 고물가 상황에서 뭘 할까요? 계속 의도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겠죠. 네. 유증하거나 그러겠죠. 시비 발행하거나. 네네. 다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실제 그런 기업들도 몇몇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피해야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장기적인 방향성이 있어서 이 방향성을 투자 관점의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감이 있으면 내가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 반대로 많이 떨어졌다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제 큰 틀에서 로봇으로 간다라는 그 방향성 자체는 그쵸. 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약간의 주가의 변동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그쵸. 큰 흐름은 보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 네. 관련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실체가 없이 기대감만 있었다 보니까 크게 봤을 때 지긋지긋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네. 실제 실적도 계속 그냥 꾸준했어요. 근데 이 중에 몇몇 애들이 매출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긋지긋한 박스를 탈출한 애들이 하나둘씩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 박스권 내에 실체가 없이 기대감만 있는 걸 우리는 보통 테마주라고 합니다. 테마주를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는 없죠. 테마주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장주의 면모를 띠고 있다. 이게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부터 올해 로봇주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상반기에도 올랐고 하반기에도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로봇 기업들도 탐방도 다니고 로봇 전시회도 가보고 막 반도체 전시회도 다 가봤는데 업계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결국 지금 로봇이 쓰임새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결국 궁극적으로 다 사람을 대체하는 방향성으로 가긴 하지만 이게 기술적인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사람의 팔다리 역할, 네. 그다음에 사람의 눈의 역할, 사람의 뇌의 역할. 이거를 로봇이 대체해야 된다. 지금은 팔다리 역할까지는 잘 해요. 중요한 게 얼마나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토대로 내가 얼마나 잘 스스로 판단하느냐. 이건데 이게 아직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쓰여지는 로봇도 대부분 다 팔다리 역할을 하는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이거 해! 라고 시킨 거를 생각 없이 막 해요. 막 요래저래 사람보다 더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사람보다 효율성이 좋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이 제조업 쪽 기반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이게 확장될 수 있겠죠. 갑자기 여기서 드는 궁금함은 이제 그러면 그런 관련된 그런 산업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있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이게 사실 압도적이다라는 말은 못 드려요. 근데 경쟁력이 없진 않다. 왜냐하면 제가 로봇 기업들 관계자분들 만나면서 들은 인사이트가 뭐냐면 지금 당장 로봇이 도입되는 게 어디냐? 제조 공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조 공장에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결국 제조업에 많이 일했던 사람들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술화하는 게 로봇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또한 제조예요.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지 로봇으로 그쵸. 바꾸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다 기계 부품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다 제조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괜찮은. 그렇죠. 우리나라 제조 강국이니까. 네. 실제로 로봇을 지금까지 잘 만들었던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 중국, 한국 네. 이렇게였습니다. 다 제조 강국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은 있다. 또한 하나의 경쟁력이 뭐냐면 지금 사실 중국단의 로봇이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제조에 쓰이는 워낙 또 값싸고 하니까. 근데 과연 선진국들이 리쇼어링하는 과정에서 중국 걸 쓸 거냐라는 거죠. 조금은 네. 깨름직하다. 네. 특히나 기술적인 유출의 요인이 있고 한데 중국 쪽 거를 썼다가 왜냐하면 이게 로봇을 단순 하드웨어만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같이 납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직원들이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너 이 로봇아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을 해. 우리의 그 생산 메커니즘을 얘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미국 반도체 공장 거를 알면 리스크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중국이 아닌 업체들 거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관점인 겁니다.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만 꽤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기대감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어갈 때 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이 전방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봇이 많이 쓰여지는 공장이 대부분 어디냐? 우리나라의 제조 공장들입니다. 네. 크게 봤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그러면 우리가 딱 이해를 해야 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이 더 설비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로봇도 들이는구나. 그러면 최소한 이 전방 산업의 업황이 좋아지고 얘네가 돈을 벌고 있어야 여기에 투자를 하고 로봇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전방 산업이 좋아지질 않았어요. 유난히 좋았던 게 자동차가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위주로 많이 로봇이 도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게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특히나 지금 또 반도체 업황 좋아지려고 하는 시점이고 삼성도 또 막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일단 한번 또 기회가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물론 한 차례 기대감을 봐서 올라간 건 있지만 또 그만큼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진 감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네. 이런 구간에서 지지부진할 때 그리고 전방 산업들이 좋아지면서 하나둘씩 로봇에 대한 장비를 납품하면서 동시에 로봇도 납품하기 시작할 때 이런 발주에 대한 공시가 여러 차례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에 따른 좀 상장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는 기업들에 있어서 차별화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로봇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뭐 많이 올랐다. 뭐 실적 특히 뭐 수출에서 많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조선 쪽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조선 쪽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제가 8, 9, 10월 수출 지표를 봤거든요. 8, 9, 10 다 플러스였던 게 수출 증가율 기준 조선이었어요. 특히나 이번 10월 발표 기준으로 가장 증가 폭이 컸던 게 조선이었어요. 네. 근데 유난히 주가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럼 이게 저평가인 건가요? 아니면 오를 여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저평가라고 봐요. 아, 저평가다.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일단 심플하게 지표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조선 관련 주가는 또 어디에 수렴해서 움직이느냐? 조선주 PBR과 그리고 조선 산업의 수주 잔고라고 해요. 네. 야, 우리 배 좀 만들어줘. 네. 라고 하는 이제 대기표. 이 대기줄이 많을수록 PBR가 수렴하면서 움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PBR만 보면 되겠네요. PBR만 보면 되는데 네. PBR이 낮아요. 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지? 거의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수주 잔고 대비 PBR이 따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약간 그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싸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인 어떤 통계를 봤을 때는 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20년간 많은 분들이 조선업황에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잘 나갈 땐 장난 아니었지만 그쵸. 그 뒤로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잘 나갈 때 초호황기 그러니까 익히 말하면 이제 슈퍼사이클 네. 이런 상황일 때 어마무시한 상승 사이클을 봐서 사람들이 야 조선주 대박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상승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만 나와도 기대감을 하면서 투자를 했었는데 웬걸 안 가거든요. 네. 이게 20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것 같아요. 아. 아이 내가 한두 번 속냐? 어.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된 것 네. 같은 느낌? 근데 아니 저 진짜 지금 돈 잘 버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발표된 것만 봐도 국내 조선 3사라고 하죠. 뭐 현대, 그다음에 뭐 삼성, 그다음에 한화 이렇게 봤을 때 셋 다 흑전을 했어요. 흑전을 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수출 증가율 기준 대비 제일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돈 잘 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믿지? 이건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당한 것도 있을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선 하면은 뭔가 이제는 좀 올드하다.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AI나 뭔가 이런 거에 비하면 저기가 다시 한번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절로 돈을 과연 집어넣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제가 조선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비판적인 말은 인력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게 약간 부동산과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보통 조선업이 옛날에 호황일 때는 그 지역들도 아파트가 막 올랐었어요. 왜냐면 돈을 워낙 잘 벌었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상승은 좀 생각보다 좀 없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인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오죽하면 일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또 워낙 일하는 게 힘들어요. 조선이 그리고 심지어 로봇이 도입되기도 어려워요. 결국 사람이 해야 돼요. 네. 사람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숙련자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또 그걸 싫어해요. 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자꾸 데리고 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력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제가 그 인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여전히 그 관점에서는 조선업황을 좋게 보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정말 탄탄해요. 심지어 어떤 국면이냐면 이게 수주 잔고가 이제 대기표의 양이라고 치면 네. 선가 이제 백값이죠. 내가 이만큼 줄이 막 예를 들어 막 3년치가 서 있어요. 이미 3년 이상 서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뒤늦게 배를 이제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급하잖아요. 네. 급하면 어떡해요? 더 돈을 부르겠죠? 네. 입찰가를 높이겠죠? 네. 실제로 조선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가려받고 있어요. 더 입찰가를 비싼 거. 높이는 고객들 위주로만 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있어요. 수주잔고 증가율이 둔화된 건 있어요. 이게 어디로 이동되고 있냐면 선가 증가로 올라가고 있어요. 배값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Q 증가값은 조금 이제 약간 둔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중요한 건 P 증가값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살짝 그래도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과거 20년 전 초호황기 때는 이럴 때 너도 나도 캐파를 확 늘렸어요. 기회다 네. 하면서 막 채용하고 공장 늘리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도 많이 맞아요. 수혜를 받았을 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짝 결이 달라요. 이게 조선업도 20년간 당한 게 있잖아요. 네. 좋아질만 하면 또 안 좋아지고 좋아질만 하면 안 좋아지고 이 조선업이 또 막 문제가 있는 게 배를 한 번 만드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고객사가 변심해서 돈 안 주면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리스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확실한 고객들 위주로 좀 탄탄하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들 위주로만
지표만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더해서 일부러 공격적으로 늘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요거 잘 하고 있는 거 위주로 하자라는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년 전과 같은 초호황기를 맞이한 주가 상승 폭발성은 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령 2차전지를 봤을 때는 이런 기대감을 하잖아요. 야, 지금 초호황이야.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 여기에 생산업체들은 캐파 증설을 더 늘리고 더 늘린대. 실제로 막 유증하고 무증하고 네. 하면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다 증설 물량으로 가져가고 네.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조선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거 오케이. 근데 너네 나중에도 더 잘 벌 거야? 지금 너네 뭐 하고 있는데? 더 늘리고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근데 그건 오케이다. 근데 지금 현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미래 기대감은 모르겠고 네. 현재 너무 저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미래에 네.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도 사실 2차 전지랑 결은 비슷해요. 2차 전지가 부각이 된 게 결국에는 친환경이잖아요. 네. 탄소 중립이잖아요. 네. 내연기관차 이제 안 팔겠다. 막 정부가 규제한다. 이제는 친환경차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차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해양도 비슷해요. 아, 선박에도 지금 친환경. 네. 물론 규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해요. 왜냐? 배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배 만들 수 있는 업체도 많이 없으니까. 얘네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규제를 걸어버리면은 이거 뭐 장사하지 말라는 거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IMO라고 국제 회사 기구가 있는데 네. 얘네가 그래도 연간 기준으로 조금씩 규제를 늘리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어느 규제로 갔냐면 야 너네 그래도 새롭게 만드는 배에 있어서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조금 낮춰줘.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다가오는 한 1, 2년 정도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기존 선박에 대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지금 해운업은 여전히 호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를 막 굴리고 있는데 이 배들이 거의 다 노후화되어 있어요. 네. 과거 2, 30년 전에 샀던 배들이니까 네. 노후화되어 있어요. 네. 노후화 선박에서는 대기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나와요. 달달달달 하면서 막 나오는 네. 거예요. 이거 규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어떠라는 거죠. 얘네 이미 코로나 이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해운업종은. 근데 굳이 지금 배를 더 살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는데 이게 교체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면 조선업의 미래의 이제 성장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 이제 발주하는 선박 그 라인업들을 따져봤을 때 친환경 선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LNG 선박 같은 경우. 근데 중요한 건 이 LNG 선박을 그러니까 조선업은 크게 또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양대 산맥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 만드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발주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국 쪽의 이 수주 잔고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과도 우리나라 게 많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에 더 만들기 어려운 만큼 배값이 더 부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규제 들어가면은 벌금 내야 되고 심지어는 배 운영 이게 운임할 수도 없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배 발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점점 갑이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거겠죠.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서 에너지 재편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 네. 얘네는 기존 이제 화석 연료를 다 대부분 러시아 쪽에서 많이 수입했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좀 이제 중단하면서 자체적인 에너지 굴기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재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미국한테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아마 트럼프 정권이 되면 더 늘릴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그 LNG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다 배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배에 대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인력 문제 그다음에 뭐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좀 보수적이 됐다라는 점 이런 점은 단기적인 폭발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싸게 사놓고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하는 거를 내가 과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주 저평가돼 있는 게 본전만 되더라도 사실 그것도 이득인 거니까 그쵸, 그쵸. 지금 어떤 조선업 특히 한국의 조선업은 아주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약간 희망이 좀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다. 네.